자, 그러면 비판적 역사 읽기와 쓰기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제 읽기 전에 이제 그 뭐냐면 텍스트 유형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게 밑에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텍스트의 유형, 즉 글의 목적에 따라 문체와 내용 구조를 가진 텍스트는 구문론적 형식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역사 텍스트는 크게 설명이나 논술문처럼 저자의 견해나 정보를 제공한 설명 텍스트. 첫 번째 이제 텍스트죠. 그리고 소설과 드라마처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된 내러티브 텍스트를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사료 테스트가 있어요. 자, 이 서술 형식은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각각 다른 인지적 절차를 통해서 읽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는 대부분 설명 테스트다. 외형적으로 내러티브 형식을 취하고 있는 서술도 가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사건 전개의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한 구조는 거의 없다. 국사 교과서는 아마 이제 이 용어를 쓰게 됐던 그게 왜 그냐면 요게 책이 쓰여진 시점이 그다음 7차 교육과정 시기 때 국사 교과서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사라고 하죠, 이거를요. 국사 교과서는 이제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서술하는 계기적 서술이 설명서 서술과 함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자, 요게 이제 계기적이라는 건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시대적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뭐 이런 서술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 줄거리를 갖춘 내러티브 서술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자, 이런 설명 테스트는 정보를 읽고 기억하도록 서술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역사의 사건을 다양한 의미로 읽어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그 설명 테스트의 단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기출 분석 내용을 보면 기출 보면 이 설명 테스트가 또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설명 테스트도 필요하긴 해요. 이 부분도. 자, 이에 반해 1인칭 저자가 드러난 역사 소설, 그러니까 내러티브 테스트죠. 자, 대한 학생들의 역사 이해는 일반 역사 교과서 소설 있는 학생들과 다르다. 자, 팩스트의 연구에 따르면 저자가 드러낸 글, 그러니까 내러티브 테스트에 있는 학생들은 저자와 대화를 참여하려면 하며, 그래서 학생들이 내러티브 테스트 통해서 학생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내용의 이해는 정리 요약 수준을 넘어선다. 그래서 학생들은 교재 내용의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선행 지식을 수정하기도 하고 교재 내용과 를 자기권을 만든다.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익히면서 독자와 저자 간의 어떤 구분이 없어지면서 서로 상호 소통하는 구조,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 테스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특징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저자의 하자의 누구냐에 따라서 하자를 너무 이제 깊게 신뢰할 경우에는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를 뭐냐면 함정의 오류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라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요. 또 사료 그 저자의 신뢰를 하지 않으면 아예 그냥 그 저자의 말을 믿지도 않죠. 들어보지도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 뭐 관련된 이론 부분이니까 건너뛸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론 부분을 건너뛰어서 인제 여기 150 페이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역사적 읽기도 해야지만 역사적 쓰기도 해야 되거든요. 읽는 걸 넘어서 이제 쓰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이야. 역사 쓰기와 관련된. 자, 역사적 쓰기는 역사 읽기와 다른 작업이지만 실제 학습 과정에서 별개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동시에 또 쓰기도 하죠. 읽기와 쓰기는 서로 자극을 주고 보완하는 과정이다. 비판적 역사 쓰기는 모든 역사 진술을 비판적으로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사료의 기초에 스스로 탐테스트를 구축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게 사료를 기초한다는 것은 팩트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는 뭐냐면 다른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들은 역사 해석 가운데 가장 타당한 견해에 도달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고와 인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텍스트에 담긴 역사 해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저자의 선택된 하나의 산물이라면 학생들은 이런 것을 통해서 비판적 쓰기에 이제 통해서 학생들은 역사적 자신의 역사적 의견이 내포된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서 새로운 지식 창출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비판적 읽기에 유용한 점이죠.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 부분이. 예. 자, 그래서 쓰기만 빼고 읽기만 가르치는 교육은 독서의 생산 없이 소비를 축소시키고 만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비판적 쓰기와 관련된 글쓰기와 관련된 이제 내용이 이제 그 스타스키의 이론에 있어요. 이거 이상하면 나오진 않았지만 딱딱 끊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스- 발음하기 좀 어렵죠. 스타스키. 예. 자, 글쓰기 보면 설명적 글쓰기, 자연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눴다는 거예요. 자, 이 설명적 글쓰기는 역사 자료를 분석, 조직, 종합하여 축출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방식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특징이죠. 근데 문제점도 있어요. 설명적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고 옮기는 유사 글쓰기에 그치지 않다. 이 문제점. 이렇게 자기가 이제 창의적으로 글 쓰는 것보다는 그냥 컨트롤 V, 컨트롤 X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편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자유로운 글쓰기는 자유로운 글쓰기는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표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쓰는 기술 방식이다. 네, 두 번째 케이스고 창의적 글쓰기는 다른 과거 다른 시대나 장소에 살았던 사람들의 처지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시나 그다음에 소설, 읽기, 편지 등 다양한 방식의 역사를 구성 표현한 것이다. 자, 여기서 역사에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그 순수한 의미의 창의력은 아니죠. 이게 재창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글 쓰는 거다. 자, 또 그 역사 글쓰기를 두 가지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객관적 글쓰기와 주관적 글쓰기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객관적 글쓰기는 역사적 상황이나 사실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역사 소설의 순수한 의미의 객관적 글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글쓰기는 자신의 그립, 역사 사실에 부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설명문이나 논술문 형식으로 띈다. 이에 반해서 이 주관적 글쓰기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저자의 정서나 감정 표현이 많고 그다음에 저자의 관점과 의식, 태도, 느낌 등을 그대로 드러내는 글쓰기다. 따라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관점에 따라 해석하고 재구성하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풀어낸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주관적 글쓰기의 유용한 점이 여기에 있죠. 여기. 그래서 주관적 글쓰기는 형식 면에서 제약이 적고 자기 나름대로 역사 이해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더욱 친숙하게 시도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이제 글쓰기 지도 방법의 방법이 나와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인제 했는데 자, 그 글쓰기를 하려면 읽기는 뭐 한글만 읽어도 알아도 인제 읽을 수 있는데 글쓰기는 연습이 필요해. 연습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연습을 시키냐 글쓰기 지도 방법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역사적 사실을 소재가 기존의 다양한 글을 모방하죠. 원래 이제 이게 습작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소설가들도 본격적으로 자기 소설 쓰기 전에 남의 소설을 뺏겨 쓰는 습작 기간을 갖잖아요. 모방을 바탕으로 창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수준이 되면 이때 가서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글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모방하는 글쓰기를 한번 한 다음에 자유로운 글쓰기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글쓰기 방법 첫 번째 지도 방법을 얘기했고요. 자, 두 번째는 영화나 소설, 연극 줄거리의 끝부분에 덧붙이는 글쓰기나 역사적 인물의 행위의 상황을 뒤집어놓은 가상의 글쓰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영화나 소설의 그 부분에 좀 자기 생각을 더 이어가지고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만약 그랬다면 이런 식으로 가상에서 글쓰기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글쓰기 방법에서 이제 유의할 점이 있어요. 하지만부터가 유의할 점이요. 자, 허구가 아닌 글쓰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자신의 사고와 지식을 적절한 형식에 담아 표현하는 능력도 개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있고 비교와 유추, 대조와 비판, 기납적 글쓰기와 변주법적 글쓰기 등 글을 논리적으로 쓰기 위해서 엄격한 사유 비판 방법과 명료한 논리 전개 기술도 함양해야 된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쓰기는 텍스트나 해체적 읽기와 쓰기와 달리 발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것들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지금 국사교재에 이제 비판적 읽기와 쓰기인데, 요 국사라는 것은 이제 7차 교육과정 때 그 책 같아요. 지금은 뭐 국정교과서 내용 있죠? 요걸 이제 전제로 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6, 7차 뭐 어 국사교과서. 그래서 뭐 이제 사대 연구가 있어. 예. 그래 갖고 인제 여기 쭉 있는데 한 번만 이제 좀 볼게요. 뭐 내용 자체는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지금 교재 그 교육 과정하고는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자, 보면 자, 학생들은 역사 읽기와 쓰기를 조사하기 위해서 사용한 국사 테스트는 임진왜란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서울 지역 고등학교 15명을 다섯 15명을 5명씩 세 집단으로 나눈 뒤 각기 다른 표현 형식으로 서술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텍스트를 읽게 했다. 자,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의 종류가 나오죠. 교과서 내용을 토대로 한 설명문, 그러니까 인제 설명적 테스트와 두 번째는 사유 테스트, 그리고 이야기식 형식 테스트가 나오죠. 내러티브 테스트죠. 그 임시정부 관한 테스트도 이렇게 이제 그 교과서 내용 토대로 한 설명문, 사유 테스트, 저자가 들은 서술 이렇게 해 갖고 세 개 집단이 먼저 이걸 해 가지고 인제 시험 연구를 했다. 이렇게 인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들은 좀 이제 좀 볼게요 그냥. 중요한 것만 발제해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제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먼저 주어진 테스트 신뢰성을 묻는 질문에 보면, 그러니까 세 개 집단에 이제 나눈 그 학생들에게 이제 신뢰성을 물어봤어. 그래서 그 질문에서 절반 정도의 학생들이 임진왜란과 임시정부에 대한 테스트 모두 믿을 만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테스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인제 주목할 것은 여기 신뢰성 관련된 조사예요. 주목할 건 교과서식 설명문 형식으로 서술된 텍스트의 신뢰성이 상대적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교과서 내용의 비판적 분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사교과서 피상적 인식에 의존하거나 일본과 관련된 역사 기술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다. 즉 교과서 내용을 자세하지 않아서 믿을 만하지 못한 거나 국사교과서 서술이 일제 식민사관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의문이 간다. 또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우호적인 역사서를 왜곡될 수 있다. 자, 여기에는 이제 그 교과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은 평상시에 대중매체에서 이제 접하고 있는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인제 뭐 국사교과서에서 뭐 "신민사관이 존재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것들인데, 요거는 근데 이걸 가지고 인제 국사교과서가 이런 텍스트가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야, 예외적인 거. 예. 그래서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고, 대부분은 이거는 상당히 신뢰성 있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이제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이제 설명적 테스트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여기 보면 인제 학생들은 텍스트 내용 관계없이 저자의 권위나 텍스트 문구만으로도 내용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사료 테스트 같은 경우인데, 이 사료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하고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이 사도나 내러티브 테스트나 저자에 따라서 이게 반응이 달라. 예. 저자가 신뢰성이 높으면 그대로 믿어버려. 그리고 저자가 신뢰성이 낮으면 그냥 안 믿죠. 그러니까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자유로운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비판적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건데, 여기에서 저자에 따라서 그 신뢰성에 따라서 요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료와 내러티브 테스트는 여기는 비슷한 의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 읽는 학생들이 유성룡, 김구, 특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인물에 쓴 기록이기 때문에 텍스트 내용을 믿을 수 있다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예. 또한 사료가 연도에 언급하는 구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사료 내용을 사실만을 말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료를 그대로 믿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반응은 그 학생들이 텍스트의 속성과 한계를 분석하는 데 익숙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뭐 각기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야기식 그 형식으로 된 자료를 읽는 학생들의 내용이 있는데, 요게 상당히 이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이야기 형식으로 된 자료를 읽는 학생들은 무엇보다 지배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본다는 거죠. 무능한 지배층이 백성을 버리고 자신들만의 피신했다는 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다른 유형의 테스트를 읽는 학생들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게 이제 이야기 형식의 테스트의 특징 중 하나죠. 다양한 반응으로 읽힐 수 있다. 이야기 형식이. 예. 이는 그대 내용의 정서적 표현이 상당히 많이 담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그 정서에 동감을 나타나는 거 보인다. 자, 여기에도 이제 사료 연구가 있는데 이건 뭐 각자 읽어보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이제 뭐 사료 테스트가 어떻고 저저 있는데 이거 쭉 읽어보세요. 그냥 이거는. 예. 쭉쭉 넘어가고 이제 세계사 교재 비판적 읽기 쓰기를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르네상스하고 프랑스 혁명에 관련돼서 세 개의 이제 집단으로 또 나눠서 이렇게 교과서 내용의 이제 설명문, 사료 테스트, 저자가 드러낸 글, 예, 이런 걸 세 개 나눴어. 프랑스 르네상스 그 프랑스 혁명. 그래서 이제 사대 연구를 쭉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자, 세계사 주제로 다룬 서로 다른 형식의 테스트에 대해 학생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르네상스를 주제로 한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있는 그대로 사실 기록한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 보였다. 교과서식 설명문은 읽는 5명 중에 틀린 내용 왜곡이 될 수 있다고 반응했다. 저자가 드러난 사료에 대해서 대부분 주관적 궁금증 자료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의 뭐냐면 한 3분의 1 2는 부정적이고 여기는 3분의 1은 부정적이고 3분의 2는 좀 긍정적이에요. 객관적으로 보시면 되고 저자가 들어간 사료가 글과 사료는 내러티브와 사료죠. 이거는 좀 약간 대부분 주관적이라는 게 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한 거야. 여기는 한 50% 신뢰성이 있고 여기는 그 저자가 주관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뭐냐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써. 왜냐하면 이제 사업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내러티브 테스트는 이 저자의 의견이 들어간 점 1인칭, 2인칭 이렇게 저자를 드러내잖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인제 요거 내용은 관련된 내용들이야. 이건 각자 읽어 보세요 그냥. 여기 쭉쭉 있는데 여기 인제 있고 사례 연구도 있으니까 쭉쭉 읽어 보세요 여기까지는. 예. 자, 그리고 인제 이처럼 마지막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학생들은 저자가 드러낸 글, 그러니까 내러티브야 이야기 형식의 글에 가장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사 이해 방법을 보였다. 다양한 반응을 제일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죠. 사료는 학생들이 많이 접하지 못한 자료고 따라서 사료의 특성이나 그걸 다루는 방법이 익숙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교과식 설문보다는 사료를 읽는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술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일단 객관적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 글이 신뢰성이 있다. 객관적이라고 이제 판단하는 경우에 제일 높은 비중이 이제 설명식 테스트예요. 물론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식 테스트라도 여기 이제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이게 왜곡이 됐다. 뭐 시민사회는 쩌여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료 테스트.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내러티브 테스트죠. 저자가 드러나는. 근데 이게 제일 이제 주관적이라고 이제 판단한 거야. 객관적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여기 학생들의 반응을 잘 익히는 거.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건 거꾸로예요. 이거는 내러티브 테스트. 그래서 학생들이 비판적이고 반응을 많이 익히는 거는 두 번째로는 사료 테스트. 그러니까 사료 테스트는 딱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설명적 테스트와 내러티브 테스트에. 요 내러티브 테스트의 요소가 좀 많죠. 이 사료 테스트 안에는. 세 번째로는 설명적 테스트. 네. 이게 객관적이고 이게 뭐냐면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이 뭐냐면 이거 아까 지만 이제 이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이제 쓰기 때문이고 이렇게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주관적이게 느끼고 한다고 생각한 거는 1인칭 같은 저자가 드러난 글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료 분석, 텍스트의 종류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여기 있고 자, 그럼 마지막 단락 볼게요.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것, 즉 저자가 드러냈거나 과거 사람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 형식의 글에 대해 비판적 읽기를 시도했다. 그래서 비판적 읽기와 쓰기가 제일 잘 될 수 있는 것은 이 내러티브 테스트다. 왜냐하면 이게 다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텍스트 함축되는 저자의 주관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료 비판을 통해서 학생 내용의 한계를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의 함축 때에는 저자의 주관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책에서는 저자의 주관성을 좀 깨닫는다고 있잖아. 어. 근데 여기에는 왜 깨닫지 못할까? 아까 이제 그 내더티브 테스트의 문제점과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자의적 진실성의 부과. 그래서 마치 잘 꾸며진 것들을 그대로 이제 믿는, 공상적 꿈을 그대로 믿는, 저자의 권위에 따라서 믿는 그럴 경우에 주관성을 뭐냐면 깨닫지 못해. 네, 여기 있죠. 그래서 있고, 사료 비판 내용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계를 지적한. 왜냐하면 텍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사료 비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비판적이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비판 내용이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판적이어도 이게 사료 비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예. 자, 그래서 더구나 주어진 자료에 기초하여 사료 바탕으로 스스로 자신의 관점과 해석을 구축하여 역사 쓰기도 학생의 신든 작업을 밝혀졌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맺은말을 볼게요. 맺은말 관련된 내용인데 다음 장 넘어가서 요걸 이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교과서라는 설명적 양식의 그는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 개입을 이끌지 못한 것으로 드러냈다. 교과서식 설명에 대해서 어, 학생들의 이제 신뢰도는 주제와 내용에 따라서 다소 다르지만 의외로 국사 세계에서 모두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그 보면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뭐냐면 여기와 여기는 보다 높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교과서는 사료나 그다음에 여기보다는 상대적 의미에서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객관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처럼 어 그게 아니라 70, 그 많은 학생들 한 3, 40% 학생들이 교과서 신뢰를 좀 문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 뒤에 있는 사료나 내러티브 테스트보다는 좀 뭐냐면 그래도 이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기대할 만큼 신뢰도 높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낫겠죠. 자, 사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사료를 교과서와 같은 형식의 역사 소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고 저자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읽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자, 저자가 드러낸 글과 이야기 형식의 글에 대한 학생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반응이었다. 이게 제일 적극적이죠. 사료를 읽는 학생들도 자기 나름의 역사 이해 시도하지만 학생들은 저자가 명백히 드러나는 글과 이야기 형식의 글을 읽으면서 역사 이해에 더욱 주체적으로 임했다. 또한 어, 학생들은 자신이 드러낸 글, 즉 역사 쓰기를 통해서 역사 지식의 의미를 탐구한다. 앞에서 이제 비판적 역사 쓰기라는 게 내러티브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형상은 국사 교재를 읽는 학생들보다 세계사 교재를 읽는 학생이 더욱 두려워진다. 그러나 이들 학생들도 자기 나름대로 역사적 시각과 해석을 체계하는데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내러티브 테스트를 통해서 비판적 이식을 보이지만 이게 탐구 학습을 그러니까 사료 분석이나 비판 방법, 사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역사적 시각과 해서 체계화시키는 데는 좀 어렵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판의 이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설명적 테스트의 문제점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역사 교재로 사용된 텍스트가 좀 더 다양한 형식으로 서술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점을 지적했다. 자, 설명 형식만을 통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는 오히려 비판적 읽기 쓰기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네, 설명 테스트의 문제점이 좀 있어요. 자, 오히려 학생들은 역사 사실에 고정된 관점을 가지게 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된다. 심지어는 두 번째인데, 사료나 저자가 드러난 글이 읽더라도 자신들의 사전 지식이나 일치하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니까 사료나 저자가 드러난 글쓰기를 읽더라도 그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 설명적 테스트 문제점이고 이게 이제 내러티브 테스트죠. 여기 자신들의 사전 지식과 일치하면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제 지도 방법이 나오죠. 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요구하는 여러 유형의 자료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텍스트 읽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텍스트 이해를 역사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면 역사 교재를 비판적으로 읽고 자신의 역사 이해를 쓰기의 활동을 표현하게 하려는 것은 장기간 학습지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역사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활발한 글쓰기를 표현한 학생들도
저자의 관점에 대한 근거를 두고 비판하거나 텍스트의 역사적 지식을 만든 배경까지 주목하지 못한다. 그래서 텍스트 비판,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와 쓰기를 하더라도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면 이런 문제점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비판적 쓰기의 한계점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즉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고 그에 기초한 뭐냐면 자신의 내러티브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 자, 이는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사전 지식, 텍스트 유형의 특성과 한계인지, 또 텍스트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분석, 다양한 글쓰기 능력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이제 비판적 읽기 글쓰기 할 때 드러나는 문제점, 요게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텍스트의 근거를 더 비판하거나 텍스트의 역사에 지지받는 배경, 콘텍스트까지 주목되지 못한다는 거. 어, 그런 사료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략한 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이제 교사의 지도 방안, 요 문제점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요거에 이렇게 이제 비판적 읽기 글쓰기를 위한 교사의 지도 방법인데, 자, 요거 관련되어 갖고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교사의 지도 방법, 비판적 읽기와 쓰기와 관련된 지도 방법이 나왔죠. 텍스트의 이해에 필요한 사전 지식, 텍스트 유형의 특성과 한계인지, 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이해 분석, 다양한 쓰기 능력 개발 등이 필요하다. 요걸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어요. 이게 한 3, 4년 전에 나왔던 거야. 비판적 읽기 쓰기 할 때 나왔던 거거든요. 자, 따라서 학생들 하여금 스스로 작은 역사로 가정하고 나름의 역사를 써보는 것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좀 얘기할게요. 여기가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근데 일단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텍스트론이 있다. 그죠? 텍스트론은 언어의 호구성을 지적해야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네들이 해체적 읽기와 그다음에 해체적 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그대로 역사계에서 이제 역사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걸 대신에 얘네들은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를 역사 교육에서 이제 뭐냐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 읽기와 쓰기 중에 이 비판적 쓰기를 더 강조하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 이제 해서 텍스트 분석을 이제 하죠. 예. 요걸 비판적 읽기와 비판적 쓰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텍스트로 쓰기 때문에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사례 연구를 했잖아요. 그래 갖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사례 연구를 하죠. 그래 갖고 설명적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 저자가 들어오는 테스트, 그러니까 내러티브 테스트가 있고 사료 테스트가 있다. 그중에 제일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내러티브 테스트지만 내러티브 테스트고 이걸 통해서 비판적 읽기, 그러니까 비판 쓰기가 되죠. 그렇지만 애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역사 연구 방법이나 어,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역사 연구 방법 같은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비판적 읽기와 쓰기 관련된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색책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제가 그 목록표에는 적어놨진 않았지만 이걸 빼먹었네 내가. 자, 역사 교사의 인지의 특성이 있어요. 예. 자, 잠깐 이제 목차에서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역사교사 인지적 특성 가끔마다 이제 독립된 문제보다는 약간 꼽사리 껴갖고 나오거든요. 올해도 뭐 역사교육관인가 뭐 그런 것들 나왔죠. 그리고 뭐 교육과정 재구성 그런 것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20년도에 한번 언급됐던 부분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역사교사 인지적 특성과 역사 수업에 미친 영향 해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목차에 보면 이제 역사교사 인지적 특성의 구성 요소인데 이거 외워두세요. 이거 은근히 시험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왔어. 예. 그러니까 역사 교과에 대한 특성, 그다음에 역사 교육관, 학생들에 대한 이해. 이게 이제 세 가지 육소가 있어. 이거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이 인지적 특성이 이제 역사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쳐. 이거 20년 기출문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교육과정, 교사 전문성 해갖고 재구성 관련된 교육과정 재구성인데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된 내용은 그 뭐냐 첫 걸음에도 나와요. 첫 걸음 1장에도 그 교사 수업 과정이라는 내용에서 역사 교사 역사 교육 과정의 재구성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새벽에 제가 녹화를 해갖고 올려놨어. 예, 첫 걸음 강독 때. 오히려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첫 걸음 내용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인재 특성이 이제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역사 속에 또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교사의 이제 인지적 특성 안에 이제 학생들 이해도 이제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관련된 사례 연구,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자, 아까 이제 서브 노트를 좀 보면요.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역사교의 인재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어, 역사 수업 내용의 재구성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와 수업 내용, 그다음에 이런 거 교재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역사 수업에 교수 활동을 좀 미치는 영향, 그래갖고 이제 여기도 영향을 미쳐요. 이 인지적 특성이. 그리고 이 인지적 특성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이건 데이비스의 실험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각색책의 주요 내용이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갈색책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95페이지 펴보세요. 자, 역사교사 인지적 특성이 역사 수업에 미치는 영향. 자, 이 김한종 교수님이 썼던 논문인데 보면, 자, 역사 수업 활동은 일반적으로 교수 내용에 대한 교사 해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교사와 수업 내용의 관계에서 볼 때 역사 수업은 크게 교과서의 내용 및 순서를 따르는 수업과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수업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교사가 내용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교사를 교과서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는 교사의 내용 지식이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하기 때문이다. 자, 수업에 대한 풍부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데 적절한 자기 나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충분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교사는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용을 주입하거나 교재에 나온 그대로를 수업에 전개한다. 그 내용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릿말을 볼게요. 머릿말. 자, 역사 교육의 연구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역사 이해 문제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역사의 사실을 접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학생들 역사 이해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교에서 역사 수업이다. 자, 역사 수업이 학생들이 역사 이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자, 수업의 효과는 다양한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학교나 교신의 환경, 학생 수준 등과 같이 수업 현장에 생기는 구체적 문제에서부터 교육과정이나 교육정책,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관 등 사회 전반적 여건의 광범위한 요인으로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측면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수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교사이다. 수업 무엇을 학습할지, 수업은 무엇을 학습해야 되고, 그걸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교사 이해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더라도 수업 내용과 활동은 교사에 따라 달라진다. 교사는 자기 나름대로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여 수업 내용을 변형시킨다. 이걸 재구성이라고 하죠. 교육과정 재구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에는 교사의 역사 지식이나 역사관, 교육관이 게재된다. 그래서 수업에 대한 교사의 준비와 자세, 교재, 수업 기법 등에 따라서 수업 효과가 달라진다. 자, 교사의 역사적 사고 능력과 학생들의 역사 이해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그 의미에서 이제 교사가 역사 수업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역사 교육 연구의 주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자, 이 글에서 교사의 특성과 역사 수업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한 것은 역사 교사의 인지적 특성이다. 그래서 교사 교육에서 흔히 인지적 영역이라고 구분되는 것은 지식과 지적 기능을 얘기인데,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내용적인 것이죠. 기억하는 거. 자, 그래서 주로 지식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이해를 가리킨다. 자, 그리고 이제 지적 기능은 이거는 여러 가지 견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기에는 연대적 파악력, 자료 분석 및 해석을 위한 탐구 기능, 보관, 감정이입적 이해와 같은 역사적 상상력, 역사의 판단력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식과 지적기는 교과서관과 또 분리할 수 해서 생각할 수 없다. 교과관, 교과관, 아니, 교과서가 아니라 교과관이죠. 이 교과관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 교과가 어떤 것들인지 있는지,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인데,
교과과는 교과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지식과 교과를 연구하고 학습하는데 요구하는 기능을 바탕으로 형성됩니다. 반대로 교과를 보는 관점이 교사의 내용 지식이나 교수 방법, 교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역사교사의 인지적 특성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역사 속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인지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성격을 살펴보고 이 요소들이 역사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여기 교과서 같은 걸 이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잖아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활동에 구체적으로 설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한다. 그래서 이제 요 논문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성으로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인지적 특성을 구성하는 요소들, 예. 그리고 또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역사 수업에 대한 재구성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수 학습 활동이 구체적으로 그 교사 인지적 특성에 따라 교수 학습 활동 관련된 설계 부분 내용 이런 것도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지적 구성의 요소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 요거 외워 두셔야 돼요. 첫 번째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네, 역사 그 지식. 네, 이게 이제 인지적 구성의 이제 첫 번째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먼저 큰 틀을 보고 나서 얘기할게요. 네. 이게 중간에 빠졌네. 그냥. 역사 교육관. 음, 역사 교육관.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인지 구성의 역사 교육관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쭉쭉 넘어가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뭐지? 이거? 학생에 대한 이해. 아, 학생의 이해가 또 이제 뭐냐 인지의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고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죠. 이렇게 보시고 스캔을 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이 교수 학습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지의 특성의 이제 요소들 이제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볼 게 이제 뭐냐면 아이고,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안에서도 뭐냐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뭐냐면 들어가 있어. 내용 지식, 그다음에 그 맥락적 지식, 예, 맥락적 지식, 인식론적 지식이 있어. 예. 그래서 내용 지식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국사나 뭐 서양사 그런 것들이고 이 맥락적 지식이라는 건 일종의 그 지식 밑에 그 기술된 그 구체적인 지식 밑에 그 깔려 있는 그런 지식들 서브 테스트죠. 역사가가 그걸 왜 기록을 했고 거기에 중요시 여기고 뭐 그런 것들 사회적 배경. 그다음에 인식론적 지식은 이 역사과 내용 지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뭐 이렇게 구성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역사 국가에 대한 지식을 보면 가르치는 행위에는 여러 영역에 대한 역사 교사의 이해가 내포되고 있다. 네, 교육에 대한 철학적 이해, 그리고 교과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실에 대한 이해 등 수업에 따라 달라진다. 자, 이들 영역에 대한 교사의 관점은 가르치는 행위의 운영 중에 표현되어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으며 정반대 명확하고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효율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러 영역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교수 실천에 반영해야 된다. 그렇지만 실제 수업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교과 지식이다. 교과 지식. 예. 그래서 이제 이 풍부한 교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는 효율적인 교과를 지도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역사 교사가 역사 교과를 많이 알아야지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학습 수업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교과를 능숙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뭐 다음 같은 요소도 있다. 뭐 중요한 지식의 틀의 파악, 교과 중심이 되는 뭐 주요한 하위 개념 이해, 그리고 교과 구조를 이해하는 그 를 알려주는 의욕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1번 그러니까 중요한 지식의 틀은 교과 틀을 구성하는 기본 개념의 핵심적 아이디어를 든 지식이다. 그리고 이제 그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고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이나 시간 개념이라든지 인과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핵심적 아이디어는 호족 신진사대부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들 이거 그러니까 교과에 대한 인식론적 지식과 관심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 지식이라는 것은 요걸 이제 뭐냐면 교과적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들 파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가운데 교과 지식에 큰 영향을 그러니까 이 가운데 교사의 교과 지식과 관련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조건은 바로 내용 지식이다. 요 교과에 대한 내용 지식, 구체적인 내용 지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과 내용은 수업 내용을 구성한 기본 자료다. 자, 교과 내용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 교사는 자신이 의도에 맞춰 다양한 내용으로 수업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다.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은 교사가 역사 수업을 하는 방식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내용 지식은 교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지표로 평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보통 임용시험 볼 때 이 내용 지식을 보잖아요. 어, 왜냐면 기본적으로 내용 지식이 깔려야지 무슨 수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수업에서 내용 지식의 역할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내용 지식. 그래서 이제 내용 지식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쭉 있는데 여기 보면 두 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먼저 이제 수업 내용 지식의 역할 보면 교과 내용 지식은 수업에서 정보 전달이나 교사의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역사 수업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내용 전달 방식인 교사의 설명에 대한 생각해 보자. 자,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설명은 여전히 호가의 역사 수의 수단이죠. 어, 그래서 적절하고 다양한 설명은 학생들 하여금 명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하고 흥미를 느끼게 하며 기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학생이 학습 내용을 체계적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용 지식이 필요하다. 설명식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사가 얼마나 그 교과에 정통하느냐.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설명식 수업이 되게 효율적이고 설명식 수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가지고 내용 지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 역사 개념이나 아이디어 설명회 때도 관련 사전을 듣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역사 개념과 아이디어는 여기 옆에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잖아. 핵심적으로. 그렇지만 요거를 이제 제대로 설명해서 요와 관련된 사례들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예. 그 교과에 대한 지식을. 그 이때 이제 수업 내용을 절제하면서 학생들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들기 위해서 풍부한 내용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교사는 한 단위의 수업에서 학생들 인식시키고자 하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이들 아이디어는 실제 수업의 전개 과정에서 몇 단계 거쳐 흩어져 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아이디어가 하나씩 나온다 하더라도 수업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이들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연결하고 그리고 교사 수업계획도 이걸 이제 고려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나 실제 수업이 교사가 설계한대로 전개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 이해나 반응에 따라 수업 중간에 계획을 조정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춰서 계획을 바꾸기도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계획이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이디어를 연결하거나 설명 내용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설명하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관련된 교과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디어를 연결해서 설명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해서 교과 내용 지식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뭐냐면 상황에 맞게 계획을 바뀔 때도 이제 내용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전혀 다른지 또 돌발 분수가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학생들이 질문해서 물어본다든가 그러면 답변을 못하면 이게 좀 교사의 권위가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내용 지식과 관련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내용 지식의 역할은 첫째 정보 전달과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 기능도 있고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와를 서로 연결시켜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신축적인 상황에 계획을 바뀔 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그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이상에 이제 살펴본 내용 지식은 역사 교사가 자신의 의도한 대로 수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다. 그러나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역사를 가르칠 준비가 더 잘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요거는 충분 조건이지. 예. 아니,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 아니야. 뭔가 2% 부족해. 그게 뭐냐? 이게 이제 그 2% 부족한 걸 완전히 메꾸려면 맥락적 이해와 그 다음에 인식노트 지식이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역사국가의 지식이 내용 지식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긴 하죠. 그렇지만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맥락적 이해와 인식론적 지식이 같이 있어야지만 완전한 이제 역사국가에 대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도 좀 읽어볼게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어디까지 읽는 거야? 네. 그러나 개별적인 역사 사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역사를 가르칠 준비가 더 잘 돼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역사 수업이 내용은 개별적인 역사 사실을 종합하게 구성한다. 그런데 내용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종합하는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맥락적 이해가 필요한다. 맥락적 이해.
이게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죠. 그래서 맥락적 이해를 위해서는 내용 지식 외에도 개별적인 사실 상황과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역사를 맥락적 이해하는 성향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큰 틀 속에서 이제 역사 사실을 이제 뭐 해석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사실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 이런 의미가 왜 나타나는가, 어떤 의도가 뭔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다 맥락적 지식에 속하죠. 자, 이와 관련해요. 과거에 일어난 개별적인 사건이나 형상을 많이 기억한다고 해서 역사 사실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자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실험 연구가 있어. 역사학자 고등학교 역사 테스트 읽기를 비교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데 이건 맥락적 지식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그 연구예요. 자, 이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 사실이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해서 반드시 역사자를 비판적으로 읽거나 자료에 달려있는 서브 테스트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서브 테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에 깔려있는 관점을 인식하거나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거죠. 예. 그래서 테스트는 서브라는 건 밑바닥에 깔려있다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 서브 테스트의 의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 텍스트가 왜 쓰여져 있고 여기에 깔려있는 어떤 사회적 의미가 뭘까? 이런 것들. 학생들은 어떤 이제 개별적인 사실을 많이 알 수는 있어. 얘네들이 이제 기억력이 상당히 완성할 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서브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죠. 그래서 학생들은 역사학자들에 비해 역사 사실을 더 많이 기억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죠, 얘들이. 근데 얘들이 왜 못하냐면 자료의 정보를 종합하고 텍스트에 깔려있는 관점을 인식하거나 사회적 의미를 밝히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학생들은 단지 텍스트의 정보를 보고 정보의 한쪽 측면에서 집중하여 이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서 역사학자들은 사실적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내용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비슷하게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읽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좀 짬밥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브 텍스트나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비판적으로 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역사학자는 텍스트가 인간의 의도와 목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고 이를 재구성하는 시도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텍스트에서 저자의 의도나 관점을 읽었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게 많은 이제 경험이 있죠. 노하우가. 예. 그래서 이제 서브 텍스트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게 이제 인식론적 지식이야. 예. 자, 인식론적 지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있긴데 주요 사건이 뭐냐면 그 역사적 사실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적절하게 이제 뭐냐면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식들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앞부분은 이제 주로 지식의 생성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요 부분은 교수 학습 방법에서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첫 번째 인식론적 지식은 자료의 성격이나 표현 형식에 비추어 내용이 실제로 어떤 역사를 사실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습득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정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걸 보는 거고. 자, 자료 내용을 철저하게 변형하여 교사의 이해나 해석을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전달해서 인식론적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료를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게 뭐냐면 번역해서 전달하는 것도 인식노트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용 지식, 맥락적 지식, 인식노트 지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역사 교육의 어떤 역사 교사의 지식과 연결돼 있다. 역사 국가에 대한 지식과 연결돼 있다는 거 여기 구성 내에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인증번호는 90번이에요. 마지막 인증 90번이 아니라 95번이에요. 네, 마지막 인증번호는 9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역사 교육과를 볼게요. 역사 교육과는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 예.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부분 있죠? 그 역사 교사의 내용 지식 관련된 부분과 겹쳐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좀 약간 큰 범위고 여기 역사 앞에 온 거는 역사 교육과 지식과는 여기 작은 범위 요 정도 느낌이 들어.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쭉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도 있고 방법도 있고 목적도 있고 역사학에 대한 관점도 있고요. 역사적 사고 방식과 있고 교과서 관점도 있고 이게 수업 방법에 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그 역사적 사실 객관성의 견해 한 7가지 요소들로 이제 역사 교육관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고 최근에 왜 기출문제 나온 거 요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하여튼 이제 좀 보면요. 자, 역사 교육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교사의 수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과가 무엇인지 생각, 역사 교육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따라 학생들은 교과의 표현하는 방식도 바뀌며 어떤 수업을 성공할 수업인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진다.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역사 교육관이 구성한 요소들이 쭉 나와요. 자, 교과 교육을 보는 정통의 관점은 교과와 방법이네. 내용하고 방법이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뭐와 또 연결되냐면 여기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 중에 내용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중요한 지식의 틀 같은 거, 이런 것들, 인식론적 지식도 또 여기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역사 교육관이라는 것은 좀 작은 범위고 역사 교과에 대한 지식은 작은 범위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는 역사 교육에 대한 지식을 좀 포괄하는 범위다.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교과와 교육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였다. 교과의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대한 처방적이고 기술적인 원리를 다루는 것이 교과 교육학이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의 대표적인 역사에서 역사 교육학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교과 내용을 어떻게 하면 그 교과의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가르친가, 그걸 연구하는 게 역사 교육학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 교육에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왔다. 역사 교육은 역사를 가르치는 것, 내용 중심설 이렇게 봅니다. 역사로서 가르친다. 방법 중심설이죠.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 내용 중심과 방법 중심의 대립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역사로서 가르친다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견해가 바로 그것이다. 역사로서 가르치는 것은 방법을 이제 중시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역사를 가르친다는 말은 역사를 아는 것 자체가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다는 의미도 있고요. 예.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예. 그리고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잘못 설명했네. 역사를 가르친다와 역사로서 가르치가 있는데 이게 내용 중심, 방법 중심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역사를 가르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는 말은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역사적 사실로서 가르친다는 말은 역사로서 사실을 역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는 거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방법 중심설, 내용 중심설, 이쪽 방법 중심설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내용, 여기에선 방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견해에는 역사적 사실은 기억 위주로 전개된 역사 수업에 대한 반성이 내포되어 있다. 뭘? 역사로서 가르친 거. 단순히 내용만 이제 가르치면 이게 암기 과목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역사 교육의 목적에 맞게 수단으로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있고, 그것은 종전의 어떤 내용 중심에 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 어떤 방법을 가르치면 어떤 내용을 가르칠지에서 어떤 방법을 가르치지에 대한 관심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내용과 방법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교사는 역사를 왜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기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수업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 수업에서 어떤 역사적 사실이 다룰 가치가 높으며 이 사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다. 그렇지만 수업에서 교사 자신이 지향할 목적을 이루기에는 적합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이라는 것은 역사 교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어, 내용인데, 다른 수업 내용의 범위와 계열은 이미 짜여져 있으며 이 내용을 학생들이 어떻게 학습시키며 이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택하여야 할지 생각해야 된다. 즉, 역사 수업에선 내용과 방법, 그 다음에 목적에 대한 관점, 음, 이런 것들이 한 덩어리로 되어 역사 교육관이 형성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관의 차이는 이 수업에 발현됐다. 이런 것, 교육관이. 그 외에도 이제 네 가지 요소가 더 나와요. 뒤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세 가지 외에도 네 가지, 다섯 가지 또 있어. 역사에 대한 관심, 그다음 역사적 사고방식도 역사 교육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요인이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해나 역사 사고방식에 따라 역사의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어떤 역사가 중요하고 어떤 역사를 왜 배우는지 그냥 생각을 바뀔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역사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 뭐 예전에는 그 재정 파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교사가 있었는데, 이 재정 파탄보다 앙시안 내지 구제주의 모순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이게 수업이 방향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가르칠 때도 배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뭐냐면 배우는 내용이 덜 달라질 수 있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역사학에 대한 관점과 그다음에 역사 사고방식도 인제 역사 교육관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또 역사 교육관에 또 영향을 미친 게 6번째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사 교육관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역사가 무엇인지는 교사의 관점이다. 요걸 좀 많이 알았으면, 그러니까 인제 이 사건 중에 경제적 요소를 좀 많이 했으면, 정치적 요소, 사상적 요소가 나왔으면, 이런 중점적인 사항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견해는 없지만 실제 수업에서 교사가 추구하는 역사를 안다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꼭 외워 두세요. 이거 기출 문제 3 번이나 나왔어. 자주 나와. 3-4 번이 나왔어. 네. 그래서 나와.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역사 사실에 대한 기억,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계 및 인과관계 파악, 그리고 역사적 생애에 대한 동기와 목적에 대한 역사 사실에 대한 평가인데, 그래서 그 역사를 안다고 하는 그것은 역사 인식과 관련돼 있고, 그 역사 인식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요렇게 4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또 이에 따라서 뭐가 또 영향을 미치냐면 교수 학습 방법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역사를 안다와 그에 따른 교수 학습 방법 관련돼 갖고 시험문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긴 했는데, 어 요거보다는 검은 책 내용이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예, 여기 갈색 책 내용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제 요렇게 관련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검은 책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꼭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검은 책 논문 내용을, 왜냐면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검은 책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읽기 전에 잠깐 인제 요거부터 인제 일반 전반적인 내용부터 인제 보고 이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네. 제가 요거 4개 유형에 대해서 표를 만들었어. 예, 표를. 그러니까 역사를 안다에 따라서 어디를 더 중점적으로 볼 것이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을 인제 얘기하고 있는데, 요 내용은 인제 앞에 있는 갈색 책하고 검은 책 내용을 인제 바탕으로 한 거예요. 자, 역사를 아는 데 유형은 개별적인 역사 사실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걸 이제 강조하는 교사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되게 강조하는 교사도 있겠죠. 세 번째 유형은 역사적 행위에 대한 이해도 있고, 네 번째 역사적 사실의 평가가 있어. 자, 개별적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을 이제 강조하는 것은, 특징을 보면 보편적 지식의 성격을 가지나 반드시 절대적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기억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사의 설명을 진행한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학생들의 기억을 통해 나타나는 개별적인 그 사실들을 외우는 데 있죠. 그래서 주로 인제 교수 학습 방법은 문답, 비교, 유추, 연상 방법을 이제 쓰고 있죠. 그다음 역사적 사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제 교사의 특징을 보면, 여기를 중요시 여기는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 역사적 인과관계는 역사적 사실일 수도 있고 후대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논리적 합리적 탐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죠. 사료 분석과 비판 관련된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 합리적 탐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역사적 사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걸 입증한 과학적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 사료 분석과 비판 관련된 거. 그래서 인제 교사의 설명도 있지만 주로 인제 요거는 탐구식 수업이 인제 중점적으로 연결돼서 볼 수가 있죠, 교수 학습 방법. 그 이유는 인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사료 분석과 비판 방법은 탐구식 수업과 연결되는 거야, 탐구식 수업과. 자, 그 역사적 행위 이해를 강조하는 요걸 중심 여기는 이제 교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 사람들은 내면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며 그 행위 동기와 이유를 이해한다. 추체감과 감정이입을 이제 표현한다. 그러면 요걸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교사들은 교수 학습 방법 뭘 사용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연기, 극화학습 역할극, 글쓰기, 역사 읽기와 상소문, 역사 신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이제 교수 학습 방법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실의 판단, 평가, 판단력이 들어가는 거죠. 요걸 되게 강조하는 그런 교사들은 자신의 기존에 알고 있는 역사 사실과 관련된 지식, 자신의 역사관이나 사회관, 그다음 가치관들 종합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을 하여금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 역사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해 보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학생들은 이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교사들은 교수 학습 방법을 뭘 선호하냐면 논쟁형 토론과 토의형 토론을 이제 수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교수 학습 방법이 뭐냐. 요게 인제 예전에 한 3 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은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갈색책에도 있지만 이 갈색책 내용이 좀 약간 어 좀 그냥 개요적인 측면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검은책 내용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예. 김한종 씨 논문에서 이제 나온 건데 김한종 교수님. 그래서 검은책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검은책이 어딨나? 여기 있네. 자, 검은책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109 페이지 펴 보세요. 109 페이지. 요것도 다 읽는 게 아니라 인제 발췌독을 하면서 인제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제 뭐 여기 역사 인식의 의미에서 역사를 안다는 내용이 이제 부연 설명이 있어요. 뭐 여기까지는 각자 읽어 보시고 어 그래서 인제 여기 첫째부터 이제 볼게요. 자, 요게 이제 모충의 이제 석영천동 운동 관련된 내용의 예문이거든요. 요것도 다 보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 예문 나왔던 거야. 그 의사결정 과정 관련돼서 나올 때 한번 예문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여기 이제 주요 내용을 보자. 첫째,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때, 역사를 안다고 할 때, 요 사실 기억 측면에서 인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지배층은 문벌귀족이고 조선의 지배층은 양반이라는 거. 고려 인종 때 왕위를 차지해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 이자겸이라는 걸 아는 걸 하나의 역사적 인식이다. 이 경우에 역사 인식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두 번째 케이스가 인가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인가적 이해는 인제 역사적 인가적 이해 관계는 그 역사 사실일 수 있고 후대 사람들 특히 역사가 해석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때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역사적 사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거다. 네. 두 번째 케이스고. 자, 세 번째 유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내면을 아는 거야. 네. 그래서 이 모청의 내면이라든지 뭐 김부식의 내면 이런 것들 아는 거죠. 근데 역사를 안다는 것은 역사적 행위를 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며 그 행위나 동기나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게 곧 역사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케이스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인제 볼 게 뭐냐면 그 역사적 평가와 관련된 거야. 묘청의 서울천도 운동에 관련 그 역사적 평가를 중요시 여길 때 보면 자, 여기 보면 역사를 아는 거, 그 역사의 평가를 토대로 한다. 역사의 평가는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는 모충의 서울천도의 역사의 사실 물론 관련된 다른 지식, 자신의 역사관이나 사회관, 가치관을 종합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역사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요런 역사 인식에 따라서 역사 수업 유형이 인제 달라져요. 네 가지 인제 지금 유형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첫 번째 의미, 사실을 강조하는 그거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의미의 역사 인식은 주로 학생들의 기억을 통해서 나타난다. 자, 이런 의미는 역사를 아는 데 그밖에 별다른 사고 활동이 필요하지 않는다. 자, 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수업은 흔히 교사의 설명으로 진행을 하고요. 교사는 자신의 설명이나 간단한 문답을 통해서 역사 사실을 전달한다. 그러나 교사는 학생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일종의 설명 기법을 인제 사용되는데 비교나 유추, 연상이죠. 그래서 이거 비교나 유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 녹색책 때 비교 학습이나 유추를 이용한 것은 설명식 수업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쓰인다고 했죠. 교사 중심의 설명식 수업의 일환으로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 연상된 학생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면 역사를 알기 위해서 상당한 사고 활동이 필요하다 했고 자, 두 번째 의미부터 두 번째 의미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 둘째 의미의 역사가 실제로 역사의 사실이건 역사관에 의해 부여된 사실간에 그걸 알아가는 데 논리적 합리적인 탐구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 탐구 과정은 이제 사료학습 관련된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둘째 의미는 역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역사가 객관적 사실이며 자신이 가학적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교사가 문벌 기준의 모순으로 인해서 모충의 난이 넣었다. 학생이 설명을 한다고 하자. 이러한 사실은 무조건적 학생을 외우게 하는 게 아니라 외우게 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 교사는 문벌기족의 사회가 요 인과관계 설명이잖아요. 요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니까. 성립부터 무신정병 발생까지 주요 사건을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가능성이 높다. 예. 요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이제 분석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게 어디야? 자, 자신의 분석이 옳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학생의 일반적 상식적 판단에 의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고 신라말이나 조선후기 같은 지배층의 어떤 그 사이의 갈등의 정보를 발생한 다른 예를 든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간관계를 중시 여기는 그 교사들은 교사의 체계적인 수업을 이렇게 강조해요. 예.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유형, 두 번째 유형에서 이제 교사 학습 방법이 또 뭐냐면 탐구 수업이야. 예. 탐구 수업. 그러니까 분석적 비판적 사고방식이 의존하는 대표적인 수업 형태는 탐구 수업이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 인과적 그 관계를 중시하기 위한 교사들이 이 탐구 수업을 되게 뭐냐면 이용한다. 이렇게 보죠. 자, 탐구 수업은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문제인지, 가설 설정, 자료 수집과 가설 검증, 일반화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역사 수업에서 탐구가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1, 2차 사료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사료를 통해서 토대로 한 학습을 통해 역사학자들이 역사 연구에 사용한 역사의 사고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역사 연구의 기초이며 역사 수업에서 가장 널리 활용하는 자료는 사료이며 대개 앞에서처럼 사료학습 형태를 띠고 있다고 했죠. 탐구학습이. 예. 그래서 그 밑에는 뭐 탐구학습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있죠. 세 번째 의미는 역사적 행위 의도와 동기를 이제 뭐냐면 강조하는 애들이야. 학생들이죠. 학생들, 교사들이죠. 교사들은 이제 그 수업 관련된 내용들을 볼게요. 자,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인물이 되어가는 체험하는 것이다. 만약 실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들어가 과거 인물이 되어 행동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역사이고 또 학생 자신의 삶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추체험과 감정이죠. 이거는 뭐 기초에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해본다면 추체험,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추측해내는 감정이입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추체험하고 감정이입적 이해, 이 감정이입적 이해는 남색적 감정이입이라고요. 근데 검은책에서는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해요. 네. 아마 이제 좀 약간 감정이입하면 큰 범위의 감정이입까지 약간 구별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이입적 이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추체험과 대입된 감정이입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련된 추체험과 감정이입적 이해에 관련된 내용은 차이와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추체험은 자신의 역사적 행위자가 되어 역사적 사건이나 형상을 체험함으로써 역사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몸으로써 이해하는 거죠. 감정이입적 이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행위자 입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역사 사실을 이해하는 거다. 근데 이거는 개념적으로 구분한 거지 실제 수업에서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죠. 먼저 감정이입을 하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지 추체험할 수 넘어가잖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남색책 강조할 때 추체험의 교수학 관련된 내용 할 때도 요게 서로 연결돼서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추체험을 바탕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 관련된 내용이 있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추체험과 감정이입이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수학습 평가와 관련된 내용 볼게요. 교수학습 수업과 관련된 내용. 예. 요거 이제 여기 연기, 역사신문 만들기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과 이제 연결해서 보면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을 포함되는 대표적인 수업 방식으로는 연기나 글쓰기를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연기 활동에 추체험이 많이 표현되며 글쓰기에는 감정이입적 이해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들 양자가 엄격히 구분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연기 활동이 들어가 있는 역사 수업의 방식으로는 극학학습이나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등이 있으며 글쓰기 방식으로는 역사일기, 상소문이나 책문 같은 논술, 그다음 서론문이나 구약문을 들 수 있다. 그 밖에도 이제 역사신문 만들기, 역사시험 모형, 역사 모형 만들기 같은 제작 학습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의 이제 조사가 있죠. 요거는 역사적 사실 평가. 그래서 이런 이제 평가를 강조하는 가치 판단을 강조하는 그런 조사들을 이제 볼게요. 자, 네 번째 의미는 역사 인식의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의미의 역사를 알게 하려는 교사는 토론식 수업을 떠올린다. 교사가 역사 수업을 통해서 어떤 역사의 사실을 가치 판단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는 학생들과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나의 관점에서 보게 된 우려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 역사 수업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사의 가치 판단에 대한 경우가 많다. 신채호가 모충의 난을 가리켜 조선 일천의 제일 대사건이라 불렸다는 사실을 학생들에 전달하는 교사는 묘청에 대한 난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했죠. 요거 좀 약간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이게 뭐 김한중 선생님을 욕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모총을 비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모총이 너무 뭐냐면 그 비합리적이고 우발적이고 이런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멍청한 짓을 했기 때문에 조선의 역사에 큰 변화를 불렸겠다. 어 그래 가지고 윤원희 같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게 판단이 합리적인데 이 몰청이 건고망동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전에 인제 이런 자주적인 역사에서 사대적 역사도 뭐냐면 바뀌었다. 이건데 이게 긍정적 평가가 아니에요. 이 부정적 평가야. 음. 이 말 한 자체가. 근데 이제 하여튼 뭐 넘어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묘청의 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교사는 신체가 그런 평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학생들에게 구태여 그걸 전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역사 수업에서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논란보다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과 기준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과정 자체가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토론식 수업에서 논쟁형과 토의형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논쟁형은 여러분은 대립 논쟁식 수업이라 고 보시면 돼요. 토의형은 이제 여러 가지 위결 들어서 집단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논쟁형 토론 수업에는 논쟁 문제 해결법, 뭐 디바이트법이 있고 토의형 토론에는 역할과 의사결정 토론학습도 있다. 그러니까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유형에 따라서 교수 학습 방법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갈색책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갈색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제 수업 좀 끝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갈색책은 그 앞에서는 김한종 선생님 논문을 요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역사를 안다는 의미에서 네 가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교사가 이 가운데 어떤 의미를 더 비중에 따라서 수업 방향이 달라진다. 네 가지 유형을 같이 하지만 실제는 어디에든 이제 네 가지 유형 어디를 더 중점에 따라서 이제 수업 방향이 달라진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개별 사실의 기억에 수업에 초점을 맞추는 교사는 보통 교양을 높이거나 다른 과목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폭넓은 지식 수업의 역사 학습에 목적을 둔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교사의 설명이나 문답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요. 요거와 관련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역사적 인과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역사적 인과관계 파악을 중시하는 교사는 자료를 통해서 역사를 맥락적으로 이해하거나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한 능력을 키우는 것은 역사 교사의 본질이 된다. 요건 탕수학습하고 연결돼서 건물책 아까 지금 내용 읽었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자, 역사적 행위의 동기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는 비중을 둘 경우에는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니까 자, 교사는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대한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추체험이나 감정이입 같은 들어가는 역사 수업인데 그 구체적 방법으로서 토론형 수업과 그다음에 토의형 수업 같은 것도 있죠. 아, 제가 말드렸는데 역할극, 역할극이나 극화 수업, 역사적 글쓰기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네 번째로는 그 역사 사실에 대한 평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역사란 객관적 사실이 아니며 역사가의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신의 이제 관점에서 그 뭐냐면 역사를 판단하는 눈을 기르는 것이 역사교육의 본질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이제 그 교사들은 뭘 강조하겠어요? 교수 학습 방법. 토론 수업과 토의 수업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예. 역사 판단력과 또 연결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6개까지 이제 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뭐냐면 이게 쭉 하다가 이제 약간 방향을 잃으시는데 지금 얘기한 거 역사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고 이게 역사적 사실 객관적인 그러니까 역사 구성의 객관성이 되는 견해에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만요. 네, 적어놓고도 내 제대로 못 구해서 일단 객관성의 견해 관련된 내용이야. 여기 7번째 견해가 이제 역사 교육관에 이제 미친 영향이다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은 좀 이제 다음 시간 내일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도 보니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그 요거 역사 교사의 이제 그 인지적 특성
관련된 내용 장 끝난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된 내용 나오고 뭐 그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내용인데 요걸 제가 예전에는 좀 시간 들여 갖고 읽긴 있었는데 이게 객관식 시험에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주관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나와봤자 이제 관련돼 갖고 간지역적 접근 방법이나 그런 것들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그 관점까지 다 뭐냐 읽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딱딱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뭐 방구사 부분이나 그 간접적 접근 방법 그런 부분들만 좀 발췌독을 좀 하면서 끝내기로 할게요, 요 부분은. 그 뒷장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과 뭐 오리엔탈리즘 관련된 내용도 있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이제 끝나기로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서양사 넘어가는데 서양사는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겠죠? 네, 서양사. 그래서 서양사는 제가 이제 미리 이제 공지를 드리자면 먼저 서양사 개론을 이제 정근대사는 서양사 개론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네. 서양사 개론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보조적으로는 이제 뭐냐면 서양사 강좌를 하는데 강좌 부분을 제가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여기 제가 저기 목록표에 그냥 그거 보라고 적어 놓을 수도 있어. 왜냐면 너무 강좌까지 읽으면 좀 약간 쓸데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깊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보충하는 것, 기출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좀 이렇게 보충을 하는 거 강좌에 있지만 아닌 거는 가감히 버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최근에 또 인제 그 트렌드 공유에 관련된 내용들 그 예문 자체가 서양사 총론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양사 총론도 그 요번에 나왔던 이 기출문제 그 트렌드 공유의 부분하고 또 예전에 인제 유럽 통합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서양사 총론을 봐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개론 내용이 너무 이게 요약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제 정근대사는 서계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 구제로서 서강대를 좀 사용하고 서총은 좀 약간 덜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사 넘어가도 일단은 뭐냐면 서계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인제 서강자 좀 읽고 서총도 쪼금 읽고 그리고 이제 세계사 교과서를 좀 읽을 거야, 근현대사는. 왜냐면 거기 이제 근현대 현대 특히 현대 부분에 보면 그 근현대 보면 좀 약간 그 서계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서총 그 서강대에도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대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뭐 니우회담, 항쟁회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인제 물론 서강자에도 있긴 있는데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래, 서강자에 있는 내용은. 그래서 오히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간축적 압축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시성비, 시간 대비 효과성을 따지면 교과서 낫거든요. 그래서 현대사, 근현대사 부분은 교과서 자료를 좀 약간 읽을 거예요. 요 부분은요.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더 나아가서 이 기타사 관련된 내용은 인제 있는데 중국사는 제대로 때 기타사까지 공부하기 좀 하기 좀 그렇더라고요. 예 요때 기타사는 인제 뭐랄까 일본사도 인제 요즘에 포함되는 개념이 일본사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교과서 있죠. 기타사. 기타사는 교과서 중심으로 읽고 그다음 동아시아 교과서도 있잖아요. 그것도 읽어야 되잖아. 그리고 사회 보는 아시아사 있죠. 예. 그거는 인제 기타사 교과서 부분하고 사회 보는 아시아사 부분 그 일본사에서 동아시아 관련된 그 역사 부분은 제가 요번에 이제 첫걸음 지금 하는 것처럼 따로 인제 뭐냐면 강독 강의를 할게요. 그래서 일 주일에 한두 번에 이제 잘라서 1 시간 분량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래야지 이제 진도를 쭉쭉 빨 수 있거든요. 격까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본류만 이렇게 강의를 본강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빨리 진행을 해 갖고 막 서양사도 뭐 6월 달 안에 7월 초까지요 적어도. 7월 달까지는 마치는 방향을 해야지 곧바로 이제 한국사 넘어갈 수 있잖아요.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